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3, 4학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4학년 교육과정은 이제 1, 2학년하고 동일하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와 연산 영역, 변화와 관계 영역, 도형과 측정 영역, 자료와 가능성, 자연수는 이제 1, 2학년 때 네 자리 이하의 수를 봤기 때문에 3, 4학년군에서는 5자리 이상의 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덧셈은 2학년에 이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그다음 세 자릿수까지의 곱셈, 나눗셈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림셈 하는 성취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 분수와 소수, 그다음 분수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다루는 게 3, 4학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취 기준 중에서요, 좀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자면, 처음에 여기 큰 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라는 형용사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만 이상의 큰 수를 접할 일이 많은데 그런 수들을 제시함으로써 큰 수를 읽고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인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자연수의 어림셈과 관련된 성취 기준인데요. 2015 개정에서는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있었고 곱셈에서도 해당하는 성취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중복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합쳐서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는 이제 실제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림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통합 제시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성취 기준에서 중요한 부분을 조금 집어드리자면요. 분수를 도입을 할 때는 양의 등분할을 통하여 분수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한 개의 양을 분할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수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는 저희가 이제 분모가 10인 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분모가 10인 진분수를 사용해서 소수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취 기준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취 기준 해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에서는 성취 기준 해설을 보겠습니다. 이 수와 연산들은요, 이제 덧셈, 뺄셈 이런 용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3, 4학년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년군별로 수의 범위를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성취 기준의 해설에 보면 수의 범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취 기준을 보면요. 덧셈은 세 자릿수의 범위에서 다루되 합이 네 자리인 것도 다룬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곱셈은 이런 범위에서 다루고 나눗셈 외 범위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1보다 작은 양을 나타내는 경우를 통하여 즉 양의 등분할이라고 아까 되어 있었죠. 양이 1보다 작은 양이어야 하는 겁니다. 1보다 작은 양을 등분하는 경험을 통하여 분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분수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추가된 성취 기준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뉴스 광고 등 매체를 활용해 자료를 조사를 하고 이로부터 실생활에서 5자리 이상의 큰 수가 쓰이는 경우를 찾아보게 한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큰 수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활동을 통하여 큰 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감을 기르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성취 기준 1번이 큰 수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눗셈에 대한 검산에서 나눗셈을 보고 곱셈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검산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나눗셈으로 이제 제시된 식을 보고 곱셈으로 나타내서 잘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실제 식을 쓰는 것보다는 그 값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호남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남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식을 이야기하는데요. 호남연산은 5, 6학년 군에서 학습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곱하고 더해서 확인하는 검산식을 3, 4학년 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완벽한 식 자체는 쓸 수 없다. 검산의 목적이 식을 쓰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림셈이 필요한 실생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등을 다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림셈과 관련해서 앞에 있는 부분은 2015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기 전에 계산 결과가 얼마쯤 될지 생각해 보는 거, 어림하기. 또 어림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 25 곱하기 7을 했는데 막 600, 7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림한 정도랑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 등은 2015에서도 제시가 되었는데요. 2022에서는 어림셈 자체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을 주고 어림셈을 통해서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추가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소수를 활용한 사례를 통한 소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라는 부분이 추가되어서 이 수 자체가 필요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저희가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해당하는 고려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 4학년은 1, 2학년하고 서술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수와 연산 영역의 문제 해결에 문제 상황에 적합한 문제 해결 전략을 지도하고 이 부분은 1, 2학년하고 똑같은데요. 그 뒷부분에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게 한다 라고 해서 3, 4학년군에서는 학생이 직접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더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설명을 할 때는 다른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로 참여하게 한다라고 해서 가치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 3, 4학년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된 고려 사항이고요. 이게 영역마다 있습니다. 따라서 네, 변화와 관계 영역에서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형과 측정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와 가능성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또 이제 색다르게 하나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계산 기능을 숙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기를 사용하게 한다라고 해서 3, 4학년에서는 계산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문제 해결을 할 때 그것 자체 계산의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산기도 사용하게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화와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와 관계 영역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규칙을 순화식으로 나타내기. 이 부분은 1호에도 있었던 부분이다. 그런데 등호와 동치 관계, 등호를 사용하여 크기가 같은 두 양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중영역, 네모 2번, 등호와 동치 관계,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이렇게 추가된 것이 이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변화된 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 여파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취 기준 해설이 있는데요. 해설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 사수 0이 0이는 2로에도 있었는데 이 뒷부분에 수의 성질을 탐구할 수 있는 계산식의 배열을 다룬다. 라는 부분이 이제 추가되어 가지고 기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의 성질, 뭐 예를 들어서 어, 덧셈의 교환 법칙 같은 걸 우리가 1, 2학년 때 이제 직관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식에 배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홀수 짝수의 연산 같은 걸 직관적으로 1, 2학년 때 다루었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순화식으로 나타내는 부분에서도 기존에 다루었던 변화에서 그 규칙을 말로 하거나 수로 표현하거나 식으로 표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계산식의 규칙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는데요. 플러스 수의 성질을 탐구할 수 있는 계산식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0203번은 새로 추가된 성취 기준인데요. 해설을 보면 등호의 의미를 토대로 구체물, 그림 등을 사용하여 주어진 시기, 옳은지 판단하는 활동, 크기가 같은 두 양을 찾는 활동을 통해서 동치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등호는요, 등호는 우리가 같다라는 뜻이고 1, 2학년 고려사항에서 등호는 양쪽이 같음을 의미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같은 의미로 동치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치, 값이 같다라는 뜻인데요. 등호를 중심으로 양쪽의 값이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호를 쓴다는 것과 동치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를 제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수학적인 어떤 대수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양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등호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구체물, 그림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등호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그 다음에 크기가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수준에서 이제 3, 4학년에서 다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되는 고려사항은요. 자신이 추측한 규칙을 배열에 적용해 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칙이 옳은지 스스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학생이 스스로 해보게 하는 주도적인 활동이 또 고려사항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치관계는 두 자릿수의 범위에서 다룬다. 이 부분이 동치관계를 처음으로 조작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 범위가 너무 크면 연산, 계산 능력에 치우쳐질 우려가 있어서 수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호가 사용된 시기 옳은지 판단할 때는 수 감각, 학생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연산의 성질을 이용하여 두 양이 서로 같은지 비교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1, 2학년에서 다루었던 연산의 성질들이 있었습니다. 덧셈의 교환법칙, 덧셈의 결합법칙, 그 다음에 곱셈의 교환법칙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 동치 관계를 판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관계에서는 좀 변화 폭이 매우 컸다라는 걸 색깔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형과 측정 영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과 측정 영역에서 추가된 성취 기준은 다섯 번째인데요. 평면에서 점의 이동에 대하여 위치와 방향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된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평면 도형에 이동해서 구체물을 이나 도형을 밀기, 뒤집기, 돌리기 활동을 통해서 이게 밀은 건지 뒤집은 건지 돌리기 한 건지 그 변화를 이해하고 이제 말로 하는 활동들이 주로 다루어졌는데요. 이렇게 구체물이나 평면 도형을 뒤집을 때도 사실 저희가 점이 같이 이동하는 걸 고려를 하게 되는데 점 자체의 위치나 방향을 이용하여서 설명하는 내용이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 내용상의 연결 관계를 고려했을 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 평면 도형에서 점 자체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위치나 방향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와 같은 성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수학적으로 좌표 평면에서의 점의 이동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 그냥 오른쪽으로 몇 칸 또는 모는 종이라면 몇 센치 정도 옮기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건 이거 하나고요. 전체적인 성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형과 측정 영역의 그 3, 4학년군에서는 이제 반일레이 기하학습 수준으로 따진다면 이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도형을 관찰하고 관찰한 성질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수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도형의 기초. 그래서 도형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선부는 뭔지, 각은 뭔지, 직각, 예각, 둔각이 뭔지, 수직과 평행은 무엇인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도형을 이동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원,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등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삼각형을 학습할 때는요. 삼각형에 대한 분류를 통해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을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변은 변이 두 개가 같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중심으로 도형을 분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삼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해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각을 중심으로 도형을 분류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은 이와 반해 한 가지 성취 기준만 제시되어 있는데요. 사각형은 여러 가지 분류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삼각형처럼 이렇게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하여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를 이해하고 그 성질을 탐구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3, 4학년군에서 배우는 사각형의 종류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다각형에서 다각형, 정다각형, 그다음 이것을 이용한 모양 채우기 등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측정과 관련된 성취 기준들이 있는데요. 측정과 관련된 성취 기준은 시각과 시간, 길이, 들이, 무게, 각도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1, 2학년 성취 기준 중 길이에 관해서 이제 직관적인 비교, 직접 비교, 간접 비교, 이제 임의 단위 측정, 표준 단위 측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새로 도입되는 들이, 무게, 각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기준 해설 중에 새로 추가된 것은 네, 요 4번 사수 0304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까 요 성취기준이 도형 밀기, 뒤집기, 돌리기와 관련된 거였죠.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이 실제로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 해라 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수 0305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가된 성취 기준이었죠. 그래서 평면에서의 점의 이동을 다룰 때는 격자를 따라 설명을 하고요.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등으로 몇 칸, 몇 센치를 이동하는 수준에서 다룬다. 한 점의 이동에 대해 위치와 방향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꼭지점의 이동을 이용하여 평면 도형 자체를 이동하는 것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이 다양한 수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3, 4학년 군에서는 좌표 평면 위에서 도형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점에서 어느 정도로 움직인 거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평면 도형을 이동할 때 점의 이동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점 자체 이동을 움직임으로써 이동에 대한 생각을 초점화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 꾸미기 등이 이제 학생들이 도형과 친숙한 조작 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교구와 공학 도구를 이용한다라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이 이제 과학과의 어떤 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된 내용인데요. 초등학교에서는 무게와 질량의 개념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으며 무게를 비교하고 측정하는데 g과 킬로그램의 단위를 사용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거운 정도를 비교하는 어떤 그런 측정을 무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무게를 비교하는 단위로 g과 킬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력, 그다음에 우주 공간 이런 것 등을 고려했을 때 무게와 질량의 개념을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고요. 측정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초등학교에서는 무거운 정도를 비교할 때 무게를 사용하고 그 단위로는 g과 킬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취기준시 고려사항에서 추가된 부분은 삼각형의 성질을 탐구할 때 추론하도록 해라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알아둘 것은 대신 삭제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삭제됐냐면 2015에 보면 삼각형, 사각형을 분류한 다음에요. 이름 짓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특징을 가진 도형들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해서 이름을 지어보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추론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성질을 다룰 때는요,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서 간단한 것만 다루고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때 보면요, 이렇게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평행사변형 안에 이렇게 마름모 있고 직사각형 있고 이 공통적인 부분에 정사각형이 있다. 이런 도형 사이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도형 사이의 그 정의를 통한 포함 관계를 초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대로 어떤 특징이 있는 사각형, 마름모는 마름모대로 특징이 있는 사각형으로 다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고려사항 하나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칠한 것은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내용이고 언급 한 번 더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내용은 들이무게 표준 단위를 도입하기 전에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알게 한다. 이거는 1, 2학년하고 같은 결로 제시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나친 단위 완산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1km와 1cm에도 적용이 되는 걸로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은 문제 해결 전략을 지도하고 1, 2학년 때 배웠던 거 플러스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게 한다. 그 다음에 다른 친구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로 참여하게 한다. 이 부분이 동일하게 제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료화 가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 가능성 영역에서는 주제 이름에 수집과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서 수집이라는 게 좀 많이 강조가 된 점이 특이한 점이고요.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해서 학생들 스스로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료를 수집, 정리, 그래프로 나타내어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간단하게 통계적 문제 해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계적 문제 해결을 학생들에게 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구 문제를 아이들한테 주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도 수집해라. 정리해서 그래프로 나타나고 해석하게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사항에서는요. 문제 상황에 맞게 이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설문, 실험, 관찰, 공공자료 활용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집의 절차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 그래프 그릴 때 유의할 점이 이제 추가되었고,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 그릴 때 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필요성도 제시하였고요. 공학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것들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락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료의 수집과 목적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로 잘 만들어졌는지 비판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통계적 문제 해결의 절차들이 각각 설명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정리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할 때 수집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거에 유의해서 그려야 하는지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프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모두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